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얼마 전 내년도 최저임금이 정해졌습니다. 올해 시급 1,030원보다 290원이 더 오른 1,320원으로 결정됐는데요. 최저임금을 정할 때마다 진통에 진통을 거듭해오던 과거와는 달리 올해는 노사의 줄다리기 없이 순탄하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걸 두고 17년 만에 합의를 하면서 언론에서 집중 보도하기도 했었죠. 오늘 광양시 의회에서는 생활임금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저임금과는 다르게 공공기관 근로자나 일부 지자체 소속 노동자들이 대상이고요.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임금으로 최저임금보다 조금 많습니다. 광양시의회 진보당 백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조례로 만들어지기까지 9년이 걸렸습니다. 의회 내 의원들을 설득하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어제 광양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껌과 새우과자가 등장했습니다. 백 의원은 생활임금으로 사무보조원이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1,040원 더 많다라고 하면서 이 돈이면 껌 한 통은 사지만 새우과자 한 봉지는 사 먹을 수 없는 돈이라면서 강조했는데요. 그동안 공공부문 인건비가 올라가면 일자리가 줄어든다, 민간에 영향을 더 줄 수 있다고 반대가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광양시보다 더 먼저 생활임금제를 시행해왔던 경기권 지자체들은 오히려 민간 부문으로의 확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오랜 노력 끝에 생활임금제가 시행됐습니다만 순천시는 생활임금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을 좀 더 나아지게 하려는 노력들이 빗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정치 한탄 이슈책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7월 22일 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순천시 동천에서 실종된 70대 주민이 실종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순천시 별량면 해안가 갯벌에 시신이 발견됐다. 그런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인근 갯벌에서 짱뚱어를 잡던 낚시꾼이 목격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하. 민간 어선과 뻘배 등을 활용해 시신을 인양한 결과 지난 19일 오후 순천시 동천에서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린 70대 A씨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A씨가 발견된 지점은 실종 장소에서 약 3km 떨어진 곳이거든요. 예. 현재 해경은 시신 인계 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A씨는 통행 저지선을 지나쳐 하천에 접근해 본인 귀책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호우 인명피해로는 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게요. 공식 인명피해로 집계되지 않은 점이 좀 논란이 있던데 이 소식은 잠시 후 정치 한판 시간에 다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순천 선월 하이파크 단지 선월지구죠. 개발계획 변경안이 산업통상자원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인구 수용, 교육, 주거, 교통시설 등 여러 가지 세부 내용이 담겼을 텐데 특히 외국계 창구형 할인 매장 입점에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선월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기획단 심의에서 원안 의결이 됐습니다. 예. 이번에 처리된 개발계획 변경안은 여러 건이 있는데 일단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예. 연약 지반 처리 등 지연으로 사업기간은 당초 2012년부터 25년까지였는데 27년까지 2년이 연장이 됐고요. 예. 자재비 물가 변동 등에 따라 사업비는 기존 3,665억 원에서 5,468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예. 그리고 인구 수용 주거 시설 규모도 5,395세대에서 6,000세대로 늘어났습니다. 예. 특히 이번 개발 계획 변경에는 유통시설 개장을 위한 용지 변경도 포함이 됐는데요. 예. 근린생활시설 17개 블록, 단독주택 66개 블록, 그리고 주차장 2개 블록으로 계획됐던 용지가 시장 1개 블록, 그리고 주유소 1블록으로 변경이 된 건데요.
이곳에서는 외국계 창고형 할인 매장, 즉 코스트코 입점이 추진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지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 만큼 아무래도 이제 그럼 순천에 코스트코 들어오나 일 텐데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아직 최종 확정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예. 일단 용지 변경에 따라 건축심의랄지 또 상권 영향평가 등 추후 차기 그 행정 절차도 속도를 내게 될 전망인데요. 예. 선월지구 사업 시행자인 선월 하이파크밸리 중흥건설이 좀 지분이 있는 업체인데 예. 이 회사는 미국 코스트코와 다음 달 중으로 부지 매매 계약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매매 계약이 이제 체결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사측은 선월지구 인근 신대지구 조성 분양 당시에도 입점을 추진했었는데 대형 할인마트 매장들 그 입점을 추진했었죠. 그런데 당시는 소상공인 등의 반발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최근에는 복합 쇼핑몰 등 대형 유통시설을 놓고 광주를 비롯한 전국 여러 지자체들이 유치 경쟁을 지금 벌이고 있거든요. 예전하고 이제 좀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코스트코 대형 할인마트 입점이 가시화되는 게 아니냐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선월 하이파크 단지는 2003년 광양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해륙면 선월리 일부분이죠. 그런데 한 29만 평의 계획 인구가 16,200명 규모로 현재 조성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노동계가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주노총 광양시지부와 건설 플랜트 노조 전남, 동부, 경남 서부지부는 어제 포스코 광양제철소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제철소 배관 철거 공사를 하다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철저히 진상조사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예. 노조는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해야 하지만 당시 사고 발생 후 현장에서 야간까지 작업이 진행됐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고 조사를 위해서 현장 조사 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자, 이번 사고를 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또한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노동계는 원청인 포스코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이행을 했는지 또 작업 전에 위험 작업 허가서를 절차에 따라 발급을 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예. 또 포스코가 그동안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세우고 안전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포스코 모든 사업장의 설비를 전수조사하고 모든 노후 설비를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도 요구를 했습니다. 예. 앞서 지난 1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안에서 덕트 배관 철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배관 시설이 무너지면서 높이 12m에서 추락을 했고 다른 노동자 1명은 낙하물에 맞았었거든요. 이 사고로 60대 노동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치료를 받다가 당일 밤 숨졌습니다. 나머지 2명은 한 명은 상당히 좀 많이 중상이고 한 명은 그나마 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예. 다행히 생명에는 2분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네, 이번 사망사고 관련해서 철저한 진상조사 또 재발 방지책 마련돼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네, 이슈 체커 김지연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 체크해볼까요? 오늘의 이슈 체크. 소비 쿠폰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신청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또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는지 내용이 워낙 방대합니다. 네. 자, 그중에서도 가장 궁금한 질문들을 좀 모아서 전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어제 첫날이었잖아요. 벌써 698만 명이 신청을 했대요. 그래서 와. 1조 2,700억 원이
어제 바로 지급이 됐습니다. 전라남도만 봤을 때 413억 2,700만 원이 지급됐는데 이 신청도 이어지고 있어서 현재 처리 중인 상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궁금증 바로 풀어보도록 하죠. 내가 이 소비 쿠폰을 어떻게 어디서 가장 많이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 듯한데요. 첫 번째 질문 들어보시죠. 다양하게 줘가지고 헷갈려. 지역사랑인지 카드인지 뭐 온 천지에서 은행에서 카드 막 이래서 헷갈려가지고 자, 어디서 신청해야 되는지 헷갈린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네, 크게 세 가지로 신청 가능한데요. 현재 비율로 봤을 때 신용 체크카드로 신청하시는 비율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이 지역사랑 상품권, 뭐 카드나 모바일 지류 형태고요. 또 선불카드 이렇게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총 세 가지입니다. 네. 신용 체크카드 하나,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네. 세 가지가 각각 다른 형태인 거죠. 먼저 첫 번째 이 신용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금융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은행 영업점에서도 가능하고요. 뭐 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도 가능한데 이 해당 은행에서 여러 개 카드를 사용 중이시라면 네. 그 하나를 고르시면 돼요. 해당 은행이 어느 카드든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다음 날부터 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카드를 사용할 때 소비 쿠폰 써주세요라고 이야기를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자동으로 소비 쿠폰이 먼저 사용된다는 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용처에 한해서. 네. 예. 또 두 번째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 형식은 카드, 모바일, 지류형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역사랑 상품권 안에 카드 형태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미리 또 저희가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많이 거예요. 사용하고 있던 여수는 뭐 삼성페이라는. 예. 네. 이게 선불카드랑은 또 다른 겁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모바일 형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착에서. 그리고 또 지류형으로 뭐 전통 시장을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어머님들 형식의 지류형도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상품권 앱 착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류 상품권은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가 선불카드입니다. 어제 저희가 설명해드린 대로 주소지 읍면동에 가서 신청 가능합니다. 네. 받으신 분의 실물을 잠깐 제가 보니까요. 민생회복 소비카드라고 지자체 이름과 금액까지 딱 써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여수의 경우에는 여수시 18만 원 딱 써 있더라고요. 맞아요. 현재 오프라인에서는 이 선불 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류용 상품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조폐공사 현재 수급 어려움 때문에 8월부터 지급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도 또 동주민센터별로도 조금씩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꼭 지류형으로 받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잘 알아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별로 지류형이 또 안 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광양의 경우 현재 그 지류형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신한카드로 우리가 한다 그러면 이 지역 이에 만약에 순천이나 간양이나 가서 못 쓰죠. 뭐 쓰죠? 뭐 씁니까? 안 됩니다. 못 씁니다. 네. 아하. 근데 신용카드라고 하더라도 이 도 지역의 경우 주소지의 시 군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수는 여수만, 순천 지역은 순천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혹시 제가 지금 여수에서 신청을 했는데 다음 달에 순천으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하면 어떻게 하나요? 쿠폰을 받았는데 이사를 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용 지역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변경이 만약에 내가 다음 달에 갈 거라고 예정이다. 예정이다. 이런 경우는 꼭 카드로 신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또 군복무 중인 아들이 있는 경우 이 나라자랑 카드로 지급받아서 사용 지역과 관계없이 군 PX에서 쓸 수 있습니다. 군 좋네요. 자, 이렇게 받은 소비 쿠폰은 어디서 쓸 수 있을까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네, 지역사랑 상품권은 그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사용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지역사랑 상품권 앱이나 또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셔야겠어요. 또 지자체 홈페이지보다 아마 그 지역사랑 상품권 앱을 통해서 훨씬 더 자세히 알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는 모두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사랑 상품권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네.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는 내가 해당된 주소지 내에 있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는 모두 가능하다라고 그렇죠.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럼 사용 가능 업종별로도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그 가게 밖에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용 가능 매장 이런 스티커를 좀 붙여 놓은 가게라면 무조건 사용이 가능하다고 계속 보면 될 찾게 돼요. 거고요. 사실 쿠폰이 붙여져 있나 맞아요. 스티커가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근데 대형마트는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학원, 또 의원이나 약국, 편의점이나 빵집, 치킨 이런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가능합니다. 또 마트가 없는 면 단위의 경우 하나로 마트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들어보시죠. 지유소 같은 거나 아니면 병원 같은 것도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는데 어떤 기준이고 어디가 되고 어디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게 좀 많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네, 주유소와 병원 사용 가능합니까? 일단 대기업 직영 주유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직영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또 개인적으로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주유소는 사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개인 사업자 형태 주유소라면 사용 가능 대상에 포함되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현장에 부착된 이 소비 쿠폰 사용자 스티커지만 미리 문의를 하시거나 또 결제 전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병원도 사용 가능하다고요? 맞아요. 병원도 연매출 조건을 충족하는 피부과, 치과, 내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한의원, 안과, 재활병원 이런 대부분 병원에서 사용 가능하고요. 약국도 가능합니다. 단 대학병원이라든지 또 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은 제한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궁금증 만나보죠. 햄버거를 많이 자주 사 먹는데 요즘에 키오스크를 사용하잖아요. 쿠폰 사용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버스 탈 때도 정부에서 지원해준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목소리가 굉장히 좀 어려 보이는데 우리 어린인가 봐요? 가장 많이 사용할 것 같지 않나요? 그러게요. 진짜 궁금한 거예요. 이 어린이는 햄버거 사 먹는데 햄버거 집에 가서 키오스크로 주문 결제해야 하는데 가능한가요? 네. 그리고 버스 이용 가능한가요? 였습니다. 네. 자, 먼저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 직영점과 또 이것도 가맹점에 따라 나뉩니다.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의 경우 직영점이 많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또 이게 키오스크라든지 또 테이블 오더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식당들이 많잖아요. 네. 이렇게 테이블에서 오더하는 경우도 온라인 전자결제 업종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따라서 사용이 어렵고요. 버스나 여수는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이런 대중교통은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택시의 경우에는 소재지가 이 소비 쿠폰 사용 지역에 속한다면 가능합니다. 예. 법인이라면 연매출 30억이 넘지 않는 곳이어야 하고요. 예. 자,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온라인에서 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온라인 돼요. 결제 불가능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이나 간편 결제 모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저 또 하나 질문이요. 네. 배달 앱은요? 배달 앱은 일반적으로 플랫폼 업체에서 결제하는 방식이라서 안 돼요. 하지만 그 배민의 경우 만나서 결제하는 이렇게 좀 직접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결제하는 경우에는 쓸 수 있습니다. 또 공공 배달 앱, 우리 지역에서는 먹개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앱상에서 지역 카페 결제하기가 있어요. 그걸 클릭하거나 또 만나서 결제하는 경우를 클릭한다면 카드 또 지류 상품권까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프랜차이즈 지역사랑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또 지역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업주들이 있기 때문에 비가맹점들. 네, 이런 경우는 좀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요. 오프라인에서는 세대주가 신청을 해야 발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에 집에. 네. 근데 미성년자인데도 토스 같은 그 금융 앱을 이용해서 신청해서 받았다 하는 분들이 좀 들려오더라고요. 네, 원칙상으로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만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오프라인에서 만약에 신청을 한다 그럴 경우도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만 본인이 직접 신청이 가능한데 앱 내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당사자입니다 이런 알림이 떴다면은 시스템상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세대별 상황에 따라서 본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안내는 하고 있지만 별도 실제 수령 대상에 대해서 근접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확정 지급된다는 건 아니고요. 별도 신청하거나 또 인증을 하거나 이런 사용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소비 쿠폰을 잘 쓸 수 있는 팁
있을까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자체가 지역 소비를 축전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순천의 경우에 현재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5만 원 이상 사용 영수증을 10% 페이백해주는 쿠폰으로 교환해주는 이런 이벤트를 이번 주 일요일까지 진행합니다. 순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주의할 점 혹시 있을까요? 일단 신청 기간 놓치면 소멸되니까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하고요. 11월 30일까지 다 쓰셔야 합니다. 잔액은 소멸되고요. 그리고 판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2천만 원 상당의 벌금이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중고 거래 앱에 이거 팝니다 올리시면은 처벌 대상입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김지연 리포터와 함께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한 궁금증들 해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정치 한판. 정치 한판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예, 두 분 반갑습니다. 자, 먼저 서동용 전 의원님, 지금 학교는 방학을 했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예, 저 방학했고요. 이제 2학기 또 강의 좀 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고. 예. 지난주에 비가 너무 많이 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순천에서도 인명사고가 있어서 되게 안타까웠고. 저는 이제 그 운동 삼아서 아침에 그 광양읍 공천사천을 많이 걷거든요. 이번에 이제 비가 내리는 중에도 비 안 내린 날에는 그 걷곤 했는데 막 비가 많이 와가지고 동천사천에 산책로 자전거길이 많이 넘쳤어요. 그런데도 다행히 이제 하천 정비가 잘 돼 있어서 큰 피해는 없는 걸 봤습니다. 많이 좀 감사하다 이런 생각 갖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전남 지역에서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천 의원님은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이게 뭐 폭우 피해 때문에 또 지난 주말에도 순천 가서 이제 실종자 수색하는 현장도 조금 잠깐 가보고 했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또 폭우가 온 뒤에 또 너무 폭염이어가지고 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너무 고생 아닌가 그런 좀 걱정하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호우 기간에 전국적으로 정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행안부 보고를 보니까요. 오늘 오전 기준 사망 19명, 실종 9명으로 나왔던데 근데 전남에서도 영암에서 1명이 사망했고 순천에서도 오늘 오전 실종자가 발견되면서 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인명피해가요. 재난당국의 호우 피해 집계에서는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일단 이제 영암에서 그 숨진 분은 빗물에 떠내려간 양수기 끌어올리는 작업하다가 물에 빠져 숨진 거고요. 순천에서 그 돌아가신 분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다가 오늘 발견된 건데요. 예. 근데 그 영암분에 대해서는 돌아가신 거가 폭우와의 연관성이 불명확하다 이런 이유로 맞습니다. 또 순천의 경우는 통행제 지선이 설치됐는데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지금 호우 피해 집계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예. 일단 좀 규정들을 보니까 행안부 자연재해 인명피해 관리 지침에는 본인의 기책 사유로 인한 경우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고는 합니다. 예. 그러나 재난당국의 이런 행태가 사실 이해하기 어렵죠. 무엇보다 지금 국가의 호우 피해 집계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전제로 한 통계도 아닙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당국의 호우 대책 마련을 위한 통계로 봐야 할 건데 여기에 본인의 기책 사유 여부를 그것도 특히나 이제 인명 사망 몇 명 실종 몇 명 이걸 집계하는 과정에서 그 짧은 시간에 재난당국이 본인의 태만이나 현저한 부주의 여부를 가려서 통계에 넣고 안 넣고를 판단하는 게 너무 좀 우스운 일이고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좀 행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저는 한 가지 좀 그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늘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재난 대책에 의해서도 재난 대응에 적극적이지 않은 일부 지자체장들을 책망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본인의 과실 여부 이걸 가지고 통계에 넣고 안 넣고가 선택할 수 있다고 보면 해당 공무원들이 대통령 책망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들 관리구역 내 피해를 축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허. 그래서 이제 이런 점까지를 좀 고려해서 보면 호우 피해 집계에 있어서는 직접 원인이 폭우이기만 하면 해당 통계에 포함시키는 게 옳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서 의원님께서 상황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천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서 의원님 너무 자세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보탤 게 거의 없고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귀책 사유 있는 거를 엄격하게 뺀다라고 하면 그 통계에 들어가 있으면 뭐 다 또 국가 배상이나 보상 책임을 지겠다라는 걸로 오해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통계에 예. 넣고 그 뒤에 사실은 뭐 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논의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네. 뭐 국가 아니면 본인 귀책인 걸 빼겠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그러면 다 국가에서 책임지는 거냐? 그것도 아닐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또 저도 서 의원의 말씀처럼 통계 자체는 조금 폭넓게 호우로 인해서 피해 있는 거라면 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잘잘못은 좀 나중에 따지더라도 호우 피해의 심각성을 보는 지표로서는 조금 폭넓게 잡는 것이 맞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바로 내각 인사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천하람 대표께서 가장 심각한 후보자라고 지명했던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유지했고요. 오늘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기도 했는데 이 정도면은 임명 강행하겠다라는 뜻으로 봐야 할까요, 천 대표님?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굉장히 잘하셨다고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예. 이진숙 후보자, 강선우 후보자 관련해서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불러가지고 예. 여야 대표들을 불러서 인사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런 것 되게 잘하셨다고 봅니다. 예. 윤석열 정부 때 이런 게 너무 없었기 때문에 예. 정치가 실종되고 서로 극단으로 갈라져서 싸우고 이랬던 건데요. 예.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불렀다라고 하길래 예. 이진숙, 강선우 두 사람 다 깔끔하게 정리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너무 좋잖아요. 야당 만나서 협치도 하고 또 국민적인 이진숙 후보자는 표절 의혹 등등도 있고 또 강선우 후보자는 굉장히 그 갑질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메시지가 일관되게 쫙 나갔으면 야 이러면 정말 정치 너무 잘하신다 이렇게 했을 텐데 예. 여기서 갑자기 또 어떤 특별한 이유도 없이 논리적 근거도 없이 이진숙은 자르지만 현역 의원인 강선우는 안고 가겠다. 이거는 그냥 자기 사랑 감싸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굉장히 좀 큰 악수를 두고 계시는 거 아닌가. 악수다. 네, 좀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현역인 강선우 후보자에게만 유독 다른 잣대를 좀 적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위험한 게요. 더불어민주당 보좌진들이 등을 돌리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또 전국에 있는 수많은 내가 을로서 부당한 업무 지시, 사적인 지시 당했다고 생각하는 수백만 국민들을 사실 적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갑질했어도 우리 편이기만 하면 괜찮아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게 도대체 국민들한테 무슨 메시지인지 모르겠고요. 제가 대선을 치르면서 보면요. 민주당에 지금 한 170분 의원들 계시잖아요. 국민의힘 한 107명, 저희가 3명인데 170대 3대 107이 아니고요. 보좌진이 한 의원실당 9분씩 계시기 때문에 1700대 30대 이렇게 1000명 이런 식으로 1700대 3의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1700대 30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고 또 같이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보좌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존재들인데 왜 정권 초기에 민주당 정부가 민주당 보좌진들의 상당수를 적으로 돌려가면서까지 무리하게 감싸기를 하냐. 저는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전 대표님께서는 무리한 강행, 악수를 뒀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진숙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는 지명 철회를 하고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냥 안다라고 하는 취지의 발표가 난 게 이제 어제 월요일 오전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시절 여가부 장관을 지내던 정영애 전 장관이 강선우 의원의 갑질 의혹을 추가로 폭로했습니다. 그렇죠.
예. 또 이건 좀 약자에 대한 그 갑질도 갑질이지만 사실 이 정영애 전 장관이 폭로한 내용은 또 이게 과연 공직 수행에 의한 공적 자세, 공적 태도가 돼 있는 거냐에 대해서 의문이 갈 정도의 폭로이기도 했고요. 예. 그 이후로 이제 그 전후에서도 계속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회전화 많은 단체들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그냥 가겠다고 하는 건데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혼란스럽죠.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조금 보고 싶은 건 인사청문 보고서 요청을 하면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그 기간을 열흘을 잡았어요. 예. 과거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날까지, 그 다음 날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도저히 그냥 형식적 절차만 거치지 실질적인 논의의 틈을 전혀 주지 않았었는데 최대한 미룬 거죠, 열흘이면은. 저는 열흘은 최대한 미룬 거죠. 이제 사실은 이 과정에 그 판단을 강선우 후보자 본인이 하라라고 하는 취지로 보여요. 자진 사퇴를요?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사실 지금 지명 철회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강선우 의원의 정치 생명을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왕에 임명했던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여유를 주면서 강선우 후보자 스스로 좀 결정하라는 취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요. 지금 대통령실의 움직임이 예. 그렇게 공을 넘기는 식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예. 이제 만약에 여기서 강선우 장관 후보자가 적절한 시기에 사퇴를 해서 명예롭게 빠지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이걸 강행을 하고 계속 가게 되는 경우 사실은 이게 강선우 장관 본인에게뿐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에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들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거여서 조금 한 열흘 정도는 더 지켜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논란이 됐던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은 오늘 오전 자진 사퇴를 밝혀왔습니다. 야당에서는 인사 참사다 이러면서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 자체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천 대표님. 네, 그러니까 국민 통합을 위해서 보수 진영의 인사를 쓴다. 당연히 할 수 있는 생각이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수 진영 인사라고 해도 좀 일정 범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의 극단주의자 같은 사람을 앉혀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국민 통합을 저해하죠. 그렇다 보니까 더 빨리 정리했었어야 되고 애초에 사실 이런 사람은 임명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인사청문회 하는 거 보고 장관 이렇게 후보자들 나오는 거 보면서 아무리 정권 초기고 인수위 없이 출범했다지만은 최소한의 인사검증도 잘 안 되는 것 같다 해서 이 부분은 좀 정신을 이재명 정부 관계자들이 좀 제대로 좀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천 대표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 의원님? 예, 이제 과거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했다, 그런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과하고 받아들이는 건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강준욱 교수는 경우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이 책 야만의 민주주의라는 책이 나왔던 게 지난 3월입니다. 3월이 언제냐면 비상계엄 국민 이후고 대다수가 윤석열 탄핵을 열망하면서 현재 선고를 핫하게 기다리고 있던 때였거든요. 이때 비상계엄을 내란을 옹호하는 생각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건 비상계엄 전에 윤석열을 옹호하거나 비상계엄 전에 이재명 대표를 비난한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내란 행위를 옹호했다는 건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대통령실이 이런 걸 몰랐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안 했을까요? 예, 그러니까 국민통합에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조금 너무 강해서 그런 좀 실수를 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만 이건 도저히 열성 지지자들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인사가 이루어졌던 거라 앞으로 인사에 조금 더 신중하게 더 많은 내용들을 좀 고려해서 해주기를 좀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지율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심히 좀 봐야 할 지점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인사청문회 쭉 지나면서 이번 주 처음으로 지지율이 좀 꺾였습니다. 이게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논란과 지명 유지가 영향을 줬다라고 보십니까, 천 대표님?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는 조금 온건한 이미지를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셨지만 예. 예전에는 특히 2017년 대선 이럴 때는 굉장히 좀 개혁적인 이미지, 사회의 여러 기득권과 부조리를 타파하겠다라는 이미지를 굉장히 강조하셨고 최근까지도 억강부약, 그러니까 강자는 조금 억누르고 약자들을 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북돋는 예. 그런 정책을 하겠다라고 계속 하셨는데 지금 나오는 것들 보면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갑질을 일삼은 강자를 감싸고 도는 모양새고요. 아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 상당수가 굉장히 기득권이고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공적 지위를 이용해서 사익 추구를 했던 것 아니냐라는 여러 질타들을 받고 있는 인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득권과 맞서 싸울 것 같았던 이미지의 이재명 대통령이 막상 권력을 쥐고 나니까 결국은 또 기득권 세력의 어떻게 보면 한 몸이 돼서 오히려 갑질을 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실망감이 나오고 있는 시작점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럼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건가요? 보시는 건가요? 당분간은 괜찮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국민의힘을 거의 초토화시켜놨고 그쪽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저희 개혁신당이 나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저희도 더 성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대로 된 견제 세력이 없기 때문에 괜찮겠지만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제 실망감이 누적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너무 지금 견제 세력이 없다는 것 때문에 지나치게 마음을 놓고 계신 것 아닌가. 좀 국민들을 야당을 만만하게 보시는 건 상관없는데 야당을 만만하게 보다가 국민들까지 만만하게 보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국민까지 만만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의 실망감 표출의 시작이다라고 보셨습니다. 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제 월요일 날 강선우는 그냥 간다라고 하는 발표가 나오기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 꺾이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예. 이 강선우 강행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반영되면 이게 더 나쁘게 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사 분란이라고 하는 건 계속되면 국정 동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통령 원래 잘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좀 더 주의 깊게 판단하고 하나하나 좀 돌을 짚듯이 그렇게 이 상황들을 좀 거쳐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천 대표님께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이른바 다구리, 몰매를 뜻하는 은어입니다. 이 발언이 회자가 되고 있고 어제 의총이 예정됐다가 연기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지금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천 대표님, 아까 말에 이어서 좀 해주시죠. 네, 정신 못 차리고 계시는 거고요. 우선 친윤이라고 하는 범위가 모호합니다. 예.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는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 주요 당직자들 거의 대부분이 친윤이었어요.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인적 청산을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누구도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보면 아니 그때 다 같이 한 건데 솔직히 몇 명만 찝어서 나가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예를 들어 나윤장송. 예.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쳐내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칼날이 나한테 오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다 자기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지만 충만한 상황인데 무슨 개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윤희숙 혁신위에서는 그 어떤 성과도 못 낼 가능성이 높고요. 또
지금 김문수 전 후보가 이번에 다시 당대표에 도전하겠다라고 나섰기 때문에 결국은 약간 뭐 대충 뭉개면서 가자. 그리고 뭐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도 다 지지자 아니냐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면서 끝없는 어떤 암흑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안타깝지만 그렇게 전망합니다. 혁신안은 국민의힘에서 수용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십니까? 절대 안 될 겁니다. 예. 절대 안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서 의원님은 지금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혁신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가능이나 하겠어요. 도저히 이건 뭐 불가능한 상황으로 좀 자꾸 흐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더욱이나 지금 김문수 전 장관 당대표 출마 선언하고 또 전한길 씨는 뭐 10만 양명설 이런 이야기하면서 그렇습니다. 지금 당에서 좀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혁신과는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확실히? 그럼 뭐 방향이 혁신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제 윤희숙 위원장은 어떤 형태로든 혁신안을 내놓기는 하겠지만 예. 이게 당 내에서 받아들여질 리도 없고 또 어쩔 수 없이 국민 눈치 봐서 받아들인 척 한다 하더라도 실행될 리도 없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혁신위원회 이런 온순한 방식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좀 제자리를 잡거나 이런 건 뭐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방법은 뭐라 생각하세요? 당원들이죠, 뭐. 당원들이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 정치 진짜 망한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큰 의지를 가지시고요. 최소한의 기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당대표로 뽑아주시고 지금 자신들의 3년 후 있을 총선에서의 입지 때문에 계속 이상한 행보 보이고 있는 일부 당권파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원들이 단호한 철퇴를 좀 내려주시는 것만이 국민의힘이 바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까지 좀 지켜봤고요. 지역 현안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순천의 주요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 문제인데 최근 전남도 의회 서동욱 의원이 순천시가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사업 관련해서 입지 선정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시험으로 따지면 부정행위급이다라고까지 했는데 이 내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서 의원님? 예, 서동욱 의원이 도정 질의한 거 다 봤거든요. 예. 이제 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사업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부정행위다 이런 거고 또 그것 때문에 공무원 3명이 징계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하면서 예. 전라남도 감사 결과 위법 행위가 드러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순천시는 전라남도 감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입장인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위법 행위 여부는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을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지금 순천 정치권 전부가 참전하는 진흙탕 싸움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방선거랑도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행정의 투명성 그리고 광범위하고 정확한 시민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을 거쳐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게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사업인데 지금 수년간 순천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요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공개 가는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돼요. 오로지 시민의 이익을 위한 방향에서 이걸 접근해 주셔야 하는 건데 다들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좀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순천을 정말로 굉장히 좀 힘들게 만든 이슈일 수 있거든요. 예. 지금이라도 이걸 상대방을 공격하기 좋은 정치 카드로 생각하시는 거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버리셔야 되는 게 아닌가, 좀 더 면밀하게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 대표님 순천 이번 이슈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이거 뭐 이번에 본다기보다는 워낙 오래된 이슈고 예. 뭐 우리 서 의원님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 폐기물 처리 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완벽한 정답이나 모두가 행복한 솔루션 이런 건 보통 잘 없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최소한 어떤 공통의 팩트를 가지고 서로의 대안이 뭐가 더 나은 거냐가 토론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양쪽의 얘기가 너무 다르거든요. 그리고 저도 상식적으로 봐도 순천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반대로 우리 서동욱
도의회장이 뭐 완전 뭐 틀린 얘기를 하고 있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지금 조금 너무나 혼란스럽게 가고 있어서 저는 이럴 때는 가능하다면 원 자료들, 특히 전남도의 감사 결과를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시민들께 공개하고, 좀 제가 토론 이런 거 좋아해서 이런지 모르겠지만은, 좀 제대로 된 끝장 토론 같은 거를 한번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굉장히 소모적으로 방금 서 의원님 잘 말씀해 주지만 너무 소모적으로 흐르고 있어가지고, 예. 이럴 일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대로 된 끝장 토론 하려면 토론을 주최하는 측에서 그 자세를 좀 잘 태도를 잘 정해야 할 텐데요. 이게 단순히 반대 네. 찬성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 지역 언론이 됐든 아니면 시민사회가 됐든 좀 그런 어떤 장을 마련하고 제대로 된 어떤 그 중재자 내지는 사회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순천 지역 최근에도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언론들도 굉장히 쪼개져 있고 시민사회도 일정 부분 그런 면들이 있어가지고 권위 있는 중재자가 우리 지역에도 지금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 한판 더불어민주당 소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절기상 대서였는데요. 1년 중 가장 더운 날, 절기처럼 그야말로 뜨거운 하루였습니다. 온열 질환 조심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면서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